세계가 어지러워지니 민주주의 대국, 경제 대국이라는 나라들마저 마스크 때문에 다툼이 나버리고 있고, 한국에 통수를 치고 한국 키트가 어떻다고 비하하다가 뒤에서는 또 도와달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자신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수십 년 전 한국을 깨 도와주었고 변함없이 진정한 의리의 면모를 보여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형제 같은 나라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5일 한국행을 희망하는 아프리카 남동부의 마다가스카르 교민과 카메룬에서 활동 중이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단원들은 공항 폐쇄라는 난감하고 위급한 상황을 뚫고 다행히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는 에티오피아의 큰 도움이 있었는데, 먼저 에티오피아 정부와 에티오피아 항공은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해 마다가스카르와 카메룬 당국에 요청하여 이미 폐쇄 조치된 공항을 한시적으로 풀었고, 우리 국민을 위한 항공기가 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성사시키고 에티오피아의 본래 공항을 경유하여 한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인원이 이동해야만 하기에 비용도 막대했지만 에티오피아 당국의 노력으로 독일, 영국인 등 다른 나라 사람들을 추가 모집하여 귀환 비용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귀국에 성공한 한국민들과 가족들은 에티오피아 정부, 에티오피아 항공은 물론 마다가스카르와 카메룬 정부에도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미국, 유럽도 그렇게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런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당연하기 때문에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며칠 전 한국에서는 에티오피아 아비 총리의 진실한 용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비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번 위기 대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이고, 한국의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한국의 대통령에게 에티오피아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이 필요한 의약품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알려주었다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한국과의 최고 지도자가 체면을 무릅쓰고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에티오피아 현지인들을 극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비 총리는 201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인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윗도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 총리는 에티오피아와 이웃나라 에리트리아와의 반세기 넘게 이어진 갈등과 분쟁을 끝내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복원한 것을 높게 평가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너무나 어려워서 민주주의 국가이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이니 타국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시작부터 자국 통계에 잡히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을 유람선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했었던 것이 국가로서의 타국 국민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의 시작이라고 보입니다만, 독일은 중국에 주문한 3M 마스크 20만 장을 배송 중 태국에서 미국이 가로챘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박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3M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를 해외에 수출하면 거칠게 보복하겠다고 선언을 하니,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 상황도 이해하지만 캐나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미국에 수출하는 장갑, 마스크 재료도 있다며 협력해야 한다고 애둘러 비판하였습니다. 또 프랑스가 스웨덴의 한 업체에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미리 주문한 물량을 가져와 버리고, 이에 스웨덴 정부는 프랑스에 신사적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한 일도 있고, 프랑스 르 피가로에서는 지난달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가 키트를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투입되었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나라들은 누구나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나라들임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보면 아직도 세계 최빈국 대열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우리나라에 대한 도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었고, 우리나라도 보답을 하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에티오피아가 아주 못사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와의 유사성도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인구로만 보면 1억 명으로 나이지리아 약 2억에 이은 아프리카 2위 대국입니다. 에티오피아라는 국명의 유래는 그리스어로 검은 얼굴의 사람들의 땅이란 뜻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파이톤이 아버지 헬리오스의 태양마차를 너무 낮게 몰고 날아와서 이 지역 사람들의 피부가 타서 검게 변했다는 얘기가 있고, 어디선가 엄청 많이 들어봤고 등장했던 그 이름 안드로메다 공주도 저 멀리 안드로메다 별나라에서 온 공주가 아니고 에티오피아의 공주입니다. 영화나 게임, 만화에서 바위에 묶여서 바다 괴물에게 잡혀갈 위기의 미모의 공주가 있는데, 마침 메두사를 퇴치하고 돌아가던 페르세우스가 이 소식을 듣고 괴물을 물리치고 결혼한 여성이 바로 안드로메다 공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공주가 에티오피아 공주라는 걸 모르는 이유는 에티오피아는 검은 얼굴의 사람들이 사는 나라니까 공주도 흑인이었을 텐데 대부분 예술작품 영화들에서 백인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은 얼굴이라는 건 서양인들이 자기들 기준에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티오피아 신화에서는 신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덜 구워진 놈들이 백인이고 많이 탄 게 다른 나라의 흑인들이고 적당히 검은 에티오피아인 자신들이 정상이라고 묘사를 한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아주 예전에는 악스무 왕국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옛 기록의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사산왕조, 중국과 같은 레벨의 나라이다라고 묘사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처럼 자기 지역에서 메인 문명급은 아니지만 주변 지역에서 두 번째는 될 듯한, 그래도 우리는 근본은 있는 나라다라는 자부심도 있을 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외세의 식민지를 겪은 것과 독립 이후 상황도 비슷한데요. 서구 열강이 저개발 국가들을 못살게 굴던 19세기 후반 영국 프랑스가 들어와서 괴롭히고 1894년 우리나라에서는 갑오경장, 청일전쟁이 일어난 바로 그 해에 뒤늦게 뜯어먹으려 들어온 이탈리아가 마치 을사조약처럼 에티오피아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조약을 체결했는데 에티오피아 황제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이탈리아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나름 유럽 열강의 한자리를 차지하던 이탈리아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대결은 세계 최초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근대 세계에서 유럽 제국주의 열강이 아프리카 국가와의 전쟁에서 참패한 최초의 사례가 된 것이지요. 그 전에 영국군이 깝치다가 줄루군에게 대패한 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영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당시 프랑스나 러시아에게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8만 명이나 되는 에티오피아 중앙군은 약간 모자라지만 유럽식 화기와 훈련을 받은 제대로 된 부대였고 활과 검 같은 무기로 무장한 지방군도 12만이나 되었다니 자칭 열강이지만 이후에도 이리저리 얻어 터지고만 다녔던 이탈리아 군인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갑오경장 때 우리나라도 저 정도 화력이 있었으면 좀 더 버텨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40년 후 1935년 1차 대전 이후 경제가 어려우니 침략을 택한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지휘 아래 예전 패배의 굴욕을 갖겠다며 총 병력 50만에 항공기 600여 기, 전차 600여 대로 이탈리아 전군을 모아서 공격을 하고 무솔리니는 독가스까지 동원해서 승리, 황제를 영국으로 쫓아내고 에티오피아를 에리트레아, 소말릴란드와 합쳐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 식민지를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셀라시의 황제는 이탈리아의 학장 아래에서 레지스탕스로 싸우다가 1941년 영국군의 도움을 받아 이탈리아군을 쫓아내고 권좌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머나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참전했지만 자신도 이탈리아에게 식민 지배를 겪으며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셀라시의 황제는 부당하게 침략받은 나라가 있다면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며 즉시 한국 파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유엔군 중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였으며 황실 친위대 포함 6,037명의 에티오피아군을 파병했고 121명이 전사, 536명이 부상당했으나 포로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휴전 이후에도 한국에 남아 평화유지와 재건에 많은 도움을 줬으며 부대 안에서 보아원이라는 보육원을 설립하여 전쟁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식사량을 줄여 음식을 나누고 월급으로 아이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큰 도움을 준 에티오피아의 살라시의 황제는 국가 운영에는 소질이 없었는지 에티오피아의 경제는 어려움만 졌고 군사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모이네요. 그런데 그 다음의 전개는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군사정부는 재정을 폐지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걷기로 하는데 역시 능력이 없었는지 미국이나 서구의 원조와 지원을 잘 활용한 우리와는 달리 에티오피아는 쿠바와 소련의 지원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고 1975년 북한과 수교를 하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황제의 꼭두각시, 사회주의 체제에 총을 쏜 민족의 반역자라며 재산을 빼앗기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1991년 공산정권이 붕괴되었지만 참전용사들에게는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다른 참전용사들도 가난과 부상 속에 평생을 살아왔을 텐데 다시 한국이 위험하면 참전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저것이 한국방송국의 기획 프로그램이라서일지라도 평생을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거짓 대답도 쉽지 않을 텐데요. 10대, 20대 초반 혈기의 청춘이 어찌됐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이 있다면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고 스스로 지원했지만 세상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19세, 20세의 꽃다운 나이의 참전용사들은 자신들을 파병했던 조국으로부터 버림받고 자식들로부터 원망을 들었을 텐데 우리 한국인들은 그들의 희생을 알지 못하고 그저 에티오피아를 가난한 나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미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2010년대부터 에티오피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일례로 2011년 한국을 방문한 총리는 한국이 경제발전 롤모델이라며 한국은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했을 뿐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도 영향을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겨냈다며 도전을 기회로 활용하는 능력이 한국이 성공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사람 보는, 아니 나라 보는 눈이 있는 총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한국을 모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억이라는 대규모 잠재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기에 너무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아직 국민소득은 얼마 안 되지만 성장률 7% 클럽에서 최근 10년간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정부 주도의 중소득급 진입을 위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아프리카 경제위원회는 지금의 성장을 지속한다면 에티오피아가 2050년 아프리카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50년 너무 멀다. 이렇게 한국에는 잊을 수 없는 도움을 준 에티오피아에 한국도 잊지 않고 도움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회장이 칠곡 군수에게 응원의 편지를 보낸 것도 화제인데,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는 잿더미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나라라며 파이팅 칠곡, 파이팅 대한민국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런 참전용사 회장께서 이런 편지를 보낸 인연의 이유는 칠곡군은 에티오피아 치조 지역에 초등학교 2곳 신축, 식수 저장소, 식수대, 새마을회관 건립 등 지원 사업을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LG는 에티오피아에서 희망마을, 직업훈련,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 지급 등을 하고 있고, 코이카는 기술대학교를 건립, 한국수출입은행은 3천억 지원, 강원도 화천군도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강릉에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기념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2019년에 에티오피아에 연 1만 대 규모의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세웠다고 하는데, 저임금이고 에티오피아의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 좀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기원합니다. 6.25 때 6천여 명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를 위해 싸워준 나라, 그 때문에 평생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아직도 한국이 힘들면 와서 싸우겠다는 참전용사들이 있는 나라,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을 배우고 발전하고 있는 나라, 아직도 어려운 나라이지만 한국인들을 무사히 귀환하게 도와준 나라, 한국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낯을 바꾸는 나라들 말고 이런 나라에 우선적으로 한국의 키트도 지원하고 기업들도 진출해서 그 나라가 잘 살게 되면 기분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코로나 대책은 실패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악이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로저스 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이 한 말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만큼 지금 아베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데요. 일본 내에서 비판적인 여론은 51%나 있고요.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61%나 됩니다. 심지어 우익신문인 산케이마저도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아베의 측근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망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선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아베 정권. 대체 아베 정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아베 정권의 코로나 대책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의료체계는 망가졌고 사망자를 숨겼던 것도 문제였지만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난지원금마저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일본은 재난지원금을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민간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지급하면 될 걸 굳이 위탁해서 수수료만 들고 세금 낭비를 한 겁니다. 심지어 지원금을 나눠준다는 업체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법인이었고요. 하청에 재하청까지 주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이 업체의 수수료로만 왕창 나가버린 겁니다. 일본 국민들은 지금 이 사태를 일본 정부의 강도 캠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는 관광 요식업을 지원하는 고투 캠페인 사업이 있었는데요. 실수로 아베가 일본어로 강도를 뜻하는 고토라고 발음한 겁니다. 일본 국민들은 아베가 스스로 강도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 아니냐며 비웃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아베 정권에서의 다양한 문제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베 정권이 검찰 장악을 시도한다며 비판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아베의 최측근을 총장으로 세워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아베에게 나라를 망치지 말라는 SNS 시위를 했고요. 좀처럼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던 일본 연예인들마저 이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결국 개정법은 야당과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고요. 아베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점 찍었던 쿠로카와 히로무 검사장은
코로나 긴급 사태일 때 보건 지침을 무시하고 기자들과 도박을 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로써 아베는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죠. 쿠로카와 검사장뿐 아니라 다른 아베의 측근들도 계속되는 망언과 비리로 대중들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잦은 망언을 했던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일본의 코로나 사망자가 적은 이유가 한국보다 국민 수준이 나아서라고 했습니다. 사망자가 많은 국가는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날 아소가 제시한 수치 자체도 틀렸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고 있는 와중에 국민 수준 때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생각이 짧은 거 아닌가요?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내뱉었고요. 또 선거 중 지방의원들에게 약 2억 원 정도의 현금을 뿌린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환경장관 고이즈미는 펀쿨색 장관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놀림감이 됐습니다.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려면 즐겁고 멋지고 섹시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아베 총리에 이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고이즈미가 계속된 망언을 내뱉으면서 자민당에서는 새로운 총리 후보를 찾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아베의 라이벌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입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일본은 반드시 한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 관련 책을 읽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새로운 일본 차기 총리 후보가 일본은 지는 태양이니까 떠오르는 태양인 한국과 친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한 방송에서도 한국은 발전하는데 일본은 뒤처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일본에서 한국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만큼 한국은 여기서 그치지 말고 국력을 더 키워나가야 할 겁니다. 일본은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는 나라인 만큼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 일본의 존재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확장된 선진국 그룹인 G11에 들어가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키울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도 한국이 지금보다 더 성장해서 전 세계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반도체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